를 좀 하고 있어요. 오늘은 CBS 갔다 왔는데 이게 15분 방송이야 라고 해도 막상 가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 반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아니면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계속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거의 6개월 넘게 안 찍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쉬면 계속 이게 일처럼 돼버려가지고 계속 찍을 때는 그냥 찍는데 안 하면 찍어야 되는데 계속 이래서 지금 이것도 계속 헌법소원 제기할 즈음부터 사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한번 이걸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 찍을까?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하다가 계속 이게 뭔가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카메라 이렇게 휴대폰이지만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 직원한테 뭐 편집해달라고 하고 막 뭔가 이러는 게 또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 못하니까 이제는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저한테도 이제 숙제처럼 유튜브 계속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요걸 기점으로 좀 필요한 얘기들도 좀 있고 하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내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이걸 새로 찍는 거를 라이브 방송처럼 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릴까? 뭐 편집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버릴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브 방송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렇게 부담을 좀 더는 방식으로라도 쭉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경험 삼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은 헌법소원 제가 제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전혀 모르는 내용, 기자분들이랑 전화를 해도 진짜 많이 모르시거든요. 이런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한 5년쯤 전에 평일 오후에 이렇게 그때 제가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원래 딱지는 바로 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딱지를 뗐어. 그래서 딱 봤더니 무슨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딱 봤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이제 속도 위반을 했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과태료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니 나 몰랐는데. 근데 시간이 그때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그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은 뭐였냐면 아니 어린이가 도로를 다니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들은 다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통행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었고, 아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과한 과태료를 매긴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애매하잖아. 왜냐하면 애들이 뭐 외부에 뭐라고 하지? 수업 갈 수도 있고, 뭐라 그랬냐? 저희 때는 막 학교 고수부치 같은 데 가서 막 그림 그리는 수업도 하다가 오기도 하고 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 안에 아이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특히 움직일 수도 있고 중간에 병원에 갔다 온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때 당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제 주말이나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나 뭔가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단속이 된다면 그때는 내가 한번 다퉈보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막 주말에 막 과속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힐 이유는 없잖아요. 여튼 그래서 언제 한번 우연한 계기로 내가 그렇게 걸리면 그때는 내가 한번 움직여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올해 1월, 그러니까 2025년 1월 언제냐? 17일에 새벽 4시 41분에 제가 친구를 데리러 쭉 이제 친구네 동네를 가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에도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걸린지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은 잘 보이죠. 새벽 4시 40분이면 그때 어두운 시간, 1월 달이잖아.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1월이니까. 그러니까 신호등이나 이런 건 잘 보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나 이런 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속에 걸린 걸 몰랐어. 2월 달이 돼서 이걸 딱지를 딱 받아본 순간 내가 새벽 4시 40분에 여길 왜 갔지? 제가 평소에 다니는 데가 아니고 깜짝 놀라 본 거야. 내 차 번호 맞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이제 캘린더를 봤더니 그날이 제가 출국하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친구를 데리러 가서 친구네 집에서 이제 친구를 픽업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던 거예요. 기억이 났어. 새벽 4시 41분에 나도 잘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의 어떤 그 느낌을 이제 좀 이제 알게 된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랑 해외를 한 2번, 3번 갔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얼마나 새벽에 아무도 없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한참 찾아가지고 갔더니만 편의점에도 사람 누구 주변에 사람 걸어다니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 되게 휑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니 거기서 걸렸다고? 그러면은 횡단보도 거기가 제 기억엔 왕복 8차선인가 7차선인가 6차선인가 그 즈음이다 라고 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왕복 7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유턴하는 도로가 하나 끼어 있어가지고 7차선이었거든요. 그런 도로에 30km를 새벽에 안 지켰다고 해서 내가 딱지를 뗐다는 게 일단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제가 48km로 운행을 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가 50km인가 60km인가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50km더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또 58km다, 60몇 km다 해서 걸렸으면 또 애매한데 마침 또 48km, 또 50km 규정은 지키면서 30km를 초과해서 지금 단속에 걸렸기 때문에 또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딱 한번 내가 문제 제기하기 너무 좋은 케이스다 싶어서 요걸로는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좀 다퉈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한번 따져볼 수 있겠다. 자, 일단 조건은 갖춰졌어.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한번 쳐볼 만한 조건은 갖춰졌는데, 문제는 내가 이런 주장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른데 나만 망나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매장될 수도 있잖아,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회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제가 평소에도 늘 사회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고, 이게 또 이게 예민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다투는 게 맞을까? 괜히 내가 심통 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SNS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스타는 오픈을 해놓긴 했지만 인스타에는 글을 많이 올리지 않고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리고, 주로 이제 제 속마음이든 뭐든 이런 거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소통을 하죠. 친하게 소통을 하는 건 페이스북에서 하죠. 여튼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린 거야. 내가 이제 이거 과태료 딱지 뗀 거 사진 해가지고 올리면서 나 이거 걸렸는데 새벽 4시 41분에 너무 황당하다. 이거 내가 좀 이의를 해서 다퉈보고 싶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봤더니 정말 대부분이 나도 예전에 이거 걸렸는데 진짜 화났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진짜 다퉈보는 게 좋을 거야. 나 너무 찬성이야. 이런 댓글이 대다수였어. 근데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는 분들은 제가 원래도 알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알게 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면면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망나니 같은 생각을 하면 내가 또 동조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사회 일반적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들도 그렇게 내 생각에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상당한 주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근데 그 2가지 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당사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속에 걸린 당사자야. 그러니까 그런 행정 처분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 내가 위헌 아니야? 라고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이 계속 중인 그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 무효인 거 아니야? 라는 주장, 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처분을 받은 것 자체로 다투든지 아니면 이 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서 다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조항에 대해서 다투려면 이게 재판 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내가 재판 중이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다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지. 내가 이런 처분을 받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근데 처분은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처분을 한 거고 내가 과속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데서 나를 이런 거를 처분을 내렸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뿌리를 찾아보면 법이 문제인 건데 왜 이런 예외를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외를 두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게 문제다라고 다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뭔가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재판을 해야 돼. 재판을 하면서 내가 피고인이 되고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이거의 적용 법조인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행정법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이런 비슷한 걸 가지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뭐 이기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좀 이루신 분이 있는지. 아무튼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 과태료 처분이 이제 무효화되든지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규정 자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게 전체가 바뀌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인 게 제일 좋은 거고 나만 바꿔주지는 않겠죠. 여튼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본 거야. 일단 주차가 이제 그냥 길거리에 이제 길거리에 이제 주차하는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이제 주차 공간 부족하거나 이럴 때 딱지 뗐더니 이래가지고 어땠는데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물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겪은 어떤 이런 과태료나 이런 걸로 이제 이의를 하신 분들의 이제 그런 거를 막 수집도 했지. 이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해.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년에 한 38,000km를 탄단 말이에요, 차를.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요번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단속이 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잠깐 주차했더니 뭐가 하나 붙어 있더라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사건이나 이런 거를 해도 되게 공감이 많이 돼. 아니면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건화가 됐었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이의를 했거나 이제 이런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고 물론 내가 이거를 이제 행정법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어떻게 다투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이해해가지고 저 즉결심판 가가지고 그럼 나 피고인으로 재판 쓰는 거거든요. 내가 형사소송법 강의를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절차 약식, 기소 쫙쫙쫙쫙 이렇게 나오잖아. 상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게 즉결심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미범죄 이런 거죠. 경미 사건 이런 건데 내가 그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기회에 내가 즉결심판? 내가 피고인으로 한번?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즉결심판에서의 벌금은 전과가 아니에요. 자, 전과가 남는 게 아니지만 찝찝하잖아. 그리고 내 이름 앞에 피고인이라는 말이 붙는 게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형사전문 변호사인데 내 앞에 피고인이라는 말 붙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직 고소도 안 당해봤는데. 여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궁금하잖아. 내가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즉결은 구경도 내가 못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보자. 즉결 심판. 갔죠. 결국 그러니까 즉결 심판을 해야 재판이 되는 거고 재판이 계속 중인 나는 당사자인 거고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어? 이거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과태료를 매기게 하잖아. 속도 규정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위반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거지. 뭐라고? 왜 내가 걸린 이 심야 시간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어? 라고 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면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칠 때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느라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죠. 직결심판에서. 자, 그랬더니 내가 법원에 가서 그거를 또 이게 직결심판은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검찰은 또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래요. 여튼 그래가지고 경찰관한테 이제 의견서를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판사님한테 드려가지고 판사님이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내가 애초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거기다 그렇게 썼어. 이제 청구 이유랑 이런 걸 쭉 다 적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만약에 판사님이 내 의견이 타당하다, 한번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재판을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내 재판이 정지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되게 부담스럽죠. 일반 형사사건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직결이잖아, 직결.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뭐 잘못했죠? 네. 그러면 벌금 얼마? 그냥 이러고 딱 끝나는, 정말 몇 분 만에 끝나는 재판인데, 이거 한 3년 걸려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하면 3년 걸린다고. 자, 근데 이거 하겠냐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야 이럴 거 아니야. 부담 드릴 수 있잖아. 너무 고민하실까봐 내가 아예 딱 적었어. 기각해주세요. 기각을 해주시면 기각 결정문을 가지고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헌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이제 청구서에다가 판사님한테 기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판사님이 그날 저한테 벌금 때리면서 기각 결정문 주셔가지고, 기각 결정문 붙여서 그거 제가 직결심판 금요일날 하고 결정문 월요일날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의견서 써가지고 화요일날 접수했나?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바박 해가지고 진짜 이것만을 위해 준비했다 하는 것처럼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헌법소원 빡 제기했죠. 근데 하고 났더니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30km 제한 24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법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다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이런 처분을 받아서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하나가 있고, 이 법령 자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다툴 수 있는 헌법소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한 거고, 그러니까 헌바 사건이라고 하고, 기존에 헌마 사건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딱지를 한번 띄고 나서, 야, 이거 왜 딱지 뗐어? 라고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자, 왜 나한테 딱지 떼? 이거 가지고 다투려면 내가 딱지가 떼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본권이 침해가 됐어. 라는 걸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90일 이내에 청구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각하가 돼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하가 뭔지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예 너는 요건도 안 갖춰졌어요. 빡 각하가 돼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해서는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뭔가 리스키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 같아도 제가 변호사니까 그냥 했지, 이거 변호사 강제주의거든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를 안 받아줘요. 이거 내가 새벽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깎아줘가지고 과태료 4만 원이었단 말이야. 내가 행정법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어떡할까요? 했더니 교수님이 번거롭잖아. 나 재판 가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청구서도 또 내가 써야 되지. 내가 청구서 쓰는 것만 해도 남한테 써주면은 내가 몇백만 원씩 받고 쓰는데, 내가 이거를 한다고 이거 막 쓰고 막 하니까 나한테 교수님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그거 과태료 얼마 나왔어?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4만 원 나왔다. 근데 이제 빨리 내면 32,000원인가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32,000원이요. 그랬더니 야, 나나 그냥 32,000원 내고 말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하찮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그렇게 헌법소원까지 내가 제기를 해야 돼?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게다가 내가 이거 당사자여야 된단 말이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굳이 저를 씹는 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씹는 게 뭐냐면은, 야, 네가 그렇게 이 규정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진작에 네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네가 과태료 떼니까 돈 아까워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다투냐? 야, 진짜 추접스럽다, 추접스러워.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딱지를 안 떼면 내가 청구에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청구, 이렇게 딱지 뗀 사람을 내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하게 해도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뭐 그걸 뭐 내가 뭐 맨날 찾으러 다니나? 나 바빠 죽겠는데? 여튼 내가 걸렸으니까 마침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걸렸을 때 뭐야? 내가 주말이나 새벽에 걸리면 내가 한 번만 걸리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한 번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계속 중요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재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재판이라는 건 정식 재판만을 얘기하는 거냐 즉결도 가능한 거냐 그런 걸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즉결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적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서치를 해도 그때 재판 중에는 즉결이라는 거를 어디에도 어느 판결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법원이 하는 모든 재판이라고만 나와 있지 즉결도 포함된다라고 정확히 찝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없어. 왜냐면 그런 사건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법원에다가도 청구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바로 기각결정문을 그날 저한테 못 준 이유가 처음이었대요. 즉결해서 누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변호사니까 내가 아는 거를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없던 걸 막 절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확인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원이 이거 왜 우리 법원에서 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어떻게 관할이 그런데. 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되게 그 절차가 내가 쉽게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상당히 좀 재미있었죠. 즉결해서 헌법소원이 되나? 아무리 찾아봐도 판례가 없어요. 여튼 그런 식이었고 그때가 대통령 탄핵 시즌이어서 헌법재판소랑 뭐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불가능했어요. 제가 제출을 했을 때, 접수했을 때도 우리 직원이 뭐 이거 뭐 법원 입력 이런 게 뭐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물어본다고 할 때 헌재 전화 안 받을걸? 뭐 이러면서. 그럴 때였어요. 여튼 그래서 마침 제가 그 즈음에 과속딱지가 딱 집에 날아왔고 시간이며 내가 속도가 50km 미만으로 단속에 걸렸고 만약에 50km 초과돼가지고 만약 걸렸다거나 이러면 또 내가 이 재판이 이걸 내가 바꿈으로써 해서 달라지는 뭔가 이런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 미치면서 30 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가 막히게 다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다.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을 막 뒤져가지고 오지랖 넓게 막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게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을 해서 다퉈야 되는 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내가 변호사여가지고 추가로 비용이나 이런 거 들이지 않고 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4만 원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경찰청 사이트에다가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징금이 나오는데 과징금을 또 납부 안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즉결심판 신청해가지고 다시 즉결심판 넘어가서 이제 재판 기일 잡히고 그래서 재판에 출석해서 그때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내고 그때 이제 기각결정 받아서 기각결정문 받아서 다시 헌법소원 신청을 하고 요 절차가 있었는데 요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할 일이 없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저도 처음 해본 거고 이제 헌법 수업 때 이제 공부한 거 말고는 저도 헌법 사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일반 그런 뭐 예를 들자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해달라 이런 헌법 소원을 하거나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은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법률가로서 굉장히 또 한 걸음 성장한 배우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는 않은 절차를 한번 해본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내가 법조인이니까 따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기에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직접 뭔가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도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만 하는데도 벌써 20분 넘어가잖아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아무 데서도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걸리니까 돈 아까워서 그랬냐?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구나. 자, 과태료 4만 원이고 과징금도 4만 원인데 이거 즉결로 가면은 벌금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전과는 아니에요. 자, 근데 벌금이 나왔는데
이거는 즉결은 사실 판사님 마음이어가지고, 뭐, 그냥 선고유예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에이, 뭐, 이 정도야, 뭐, 무죄,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만원,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제각각인데, 제가 갔던 재판,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그럴 때는 벌금 2만원을 주셨고, 여러 번 그랬거나 죄질이 안 좋으면 10만원 주고 막 하시더라고요, 판사님께서. 저는 벌금 2만원 받았습니다. 엄마가 반으로 깎였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벌금 2만원 나오자마자 그럼 이제 경찰청 계좌번호를 주거든요. 즉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벌금이나 뭐 이런 형을 받았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기소가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벌금을 납부받고, 그래서 저는 그거 2만원 하고 계좌 받자마자 바로 이제 벌금을 납부하고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취지나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인터뷰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순전히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헌법소원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 어떤 개인의, 특히 이제 그걸 신청한 사람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은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됐다라는 판단이 일단 들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침해는 나만 받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침해를 받는 거니까 이제 내가 이제 기수 잡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원래 헌법소원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서를 쓰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어.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한번 됐었는데, 이제 회기가 이제 종료되면서 이제 폐기가 된 법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제 한 23년도 요쯤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 많이들 아시지만 뭐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정이 됐었죠, 그때. 그래서 지금 6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연역도 한번 살펴보자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995년부터 있었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95년부터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10년도부터 뭐가 있었냐면 30km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9년도 규정에 뭐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초과했을 때 이거를 뭐 과속딱지 막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24시간 뭐 예외 규정 없어 뭐 이런 거 문제를 삼아야 되는 법은 언제 거냐? 19년도 12월 24일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법,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기사 같은 데는 20년부터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19년 말일부터라서 거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2020년부터잖아. 자,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슬슬 이제 보도자료 같은 게 좀 나오기 시작하고, 23년 요럴 때 이때 이제 보도자료 타이틀만 봐도 뭐예요? 국민 불편 해소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본격 시행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상시 단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 제한 속도를 30km에서 40, 50 이렇게 조금 이제 더 이제 풀어준다는 거지. 운영하고 이렇게 좀 조정한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를 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예외 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법률 개정안이 이제 올라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좀 이런 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청구서를 좀 이제 작성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는지 또 찾아봤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무슨 국토 교통부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에도 좀 찾아봤는데 특히 이제 영미법 쪽이 굉장히 이제 걔네는 자유를 좀 중시하잖아. 대부분의 영미권 국가들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 그리고 학교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간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통학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냐면 등교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 정도를 얘기를 하고 학교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를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 운영 시간은 뭐 오전 7시부터 뭐 4시 요 즈음이겠죠. 뭐 8시 그 다음에 뭐 저녁 시간을 제외한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에만 운영을 하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완화를 하자 하는 이제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이제 저녁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속도를 좀 완화하자 하는 데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다 달라요. 한 나라 안에서도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 지역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 뭐 새벽까지 버글버글 하는 데는 뭐 24시간 하든 아니면 굉장히 좁은 시간에만 뭐 풀어주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시골이나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는 또 뭐 조금 이걸 풀어줄 수도 있고 뭔가 고민을 하셔야겠죠. 입법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24시간 딱 국민들 뭐 불편하든지 말든지 뭐 유명한 사건 하나 터지면 그냥 그냥 사이다 같은 입법 빡 불편하든 말든 나 모르겠고 나중에 이거 위헌 나오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니까 전에도 막 교통사고 나서 학생 한 명 사망했던 그 사건도 위헌 나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입법기관에서 잘못한다고 저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률을 적용하는 거를 실무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법이 막 누더기 같은 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법을 좀 들여다보고 앞뒤가 좀 맞는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거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건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냥 후다닥 하잖아요. 뭐 예전에 올라왔던 입법안 처리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거 빡 나머지는 그냥 폐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 고민은 하니? 막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법을 한번 만들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해외 사례 뭐 이런 것도 조금 찾아봤고 왜냐하면 내 말이 타당하다는 걸 재판관님한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는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한 거 아닐까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제가 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신청서를 보면 제가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를 또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내 기본권이 침해가 됐어요. 왜 침해가 됐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니? 입법 목적 정당하죠. 아이들의 교통 안전 이런 거잖아. 당연히 정당합니다. 입법 목적 정당하고 수단에 적합하냐. 30km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덜 나겠죠? 수단 적합합니다.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침해가 최소한의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익이 균형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어떤 행동의 자유권이나 그런 사익과 공익, 아이들의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이렇게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너무 공익만을 따지면서 사익을 너무 지나치게 낮춘다든지 아니면 사익을 너무 높이는 바람에 공익이 저평가 돼버렸다든지 이러면은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 있는지를 따지면서 이 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한데 이제 침해 최소성이 이제 원칙에서 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떤 법률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 원칙의 한 요소인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전혀 활동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새벽 시간 이럴 때에도 이거를 규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입법례나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한 건데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 거 아니니?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야 라는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데? 라는 얘기는 별개입니다. 자, 자꾸 이거를 오해를 하셔서 기자님들이 질문도 아니 그러면 평등권은 어떻게 침해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권이 그렇게 침해됐다는 소리고 제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우린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가 있어요.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신호 잘 지켜요. 신호 준수하면서 50km 도로 안에서 50km로 50km 내에서 잘 달리고 있었어. 근데 특별히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거기를 하필이면 내가 30km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는 바람에 그거 하나 안 지키는 바람에 내가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그거 왜 있어요? 어린이의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어떤 교통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근데 보호할 어린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왜 내가 지켜야 되는데? 라고 이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행동의 자유라는 사익과 어린이 보호 안전이라는 어떤 공익이 이런 시간에도 공익이 더 큰가? 라는 이제 의문, 물음표 하나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개인의 행동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인가 라는 헌법소원 판례였나? 아무튼 뭐 그렇게 헌법소원을 하는 판례에서 이제 그 단속에 걸리면 과속 뭐 아니면은 뭐 신호위반 뭐 이런 단속에 관한 헌법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단속에 걸리면 내가 그 시간에 어느 도로를 지나가다가 과태료를 뗐다라는 게 남잖아요. 우리 집에 날아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시간에 그 도로에 있었다는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 네가 그걸 떼버렸기 때문에 내 사생활이 침해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원래 누군가가 청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논리라 저도 이제 그걸 낸 거죠. 아니 내가 새벽 4시 41분에 그 동네에 간 걸 나도 까먹고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시간에 친구를 데리러 갔다는 거를 이렇게 공표가 돼버렸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사생활 비밀과 자유인 거고 그다음 평등권을 넣었는데 평등권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24시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한 8군데인가는 저녁 시간에 50km로 그 제한을 완화하고 있어요. 일단 기준을 모르겠어. 그냥 민원이 많은 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냥 몇 군데 찝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항상 헌법소원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걸린 데는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다른데 거기는 50km로 지나가는데 안 걸렸을 거 아니야. 왜 걔는 안 걸리는데 왜 나는 걸리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상대적 평등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걸렸는데 걔는 안 걸렸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걔는 왜 안 걸리는데 왜 나는 왜 걸리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 통계가 정확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침해된 권리는 세 가지고
이 권리들이 왜 어떻게 침해가 됐냐? 너무 과하게 이거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침해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사실 막 이제 기자인 친구들이 야, 이거 기사 써줄까? 막 얘기했을 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좀 가져야 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편함을 느끼네 라는 생각을 할 것도 같았고, 아니면은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좀 이슈가 돼버리면 사실 이게 헌법소원이라는 게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법이 막 바뀌어버리거나 뭔가 달라져 버리면 그냥 기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법조인으로서는 승소 판결문을 받고 싶은 뭔가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교과서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거 승소 판결 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이거를 한다라고 하니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이거 3월경인가? 언제 또 입법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건 이거 위원이든 뭐 어쨌든 기각이든 어쨌든 결정이 나기 전에 뭐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토론자로 참석해달라고도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 소송을 하는 이익이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럼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심지어 불편함 겪는 것 중에 이제 크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야?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 아는 경찰관 분도 내가 새벽에 112 출동을 하다가도 찍히면 내가 112 출동이었어요. 라고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소명을 하기도 되게 어렵고, 또 순찰 중이거나 뭐 이럴 때는 아예 소명이 안 되니까 굉장히 난감하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이거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탁상공론처럼, 아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건데 왜 이런 좋은 거를 건드리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과해요. 과하다는 측면인 거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사회가 이제 6년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나은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겠다. 꼭 승소 패소를 떠나서 그렇게 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렇게 뭔가 관심을 받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 뭐 언론에다 막 내고 막 이럴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정말로 내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어떤 오타쿠적인 어떤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또 토론회라든지 뭐 인터뷰라든지 또 열심히 응하고, 또 뭐 발표할 게 있으면 또 발표하가면서 그렇게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늘 하던 대로 또 사건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